계획이론 세미나 구조 이윤숙 최대섭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도시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도시의 자격을 통해 도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시의 역사와 관련하여 도시의 탄생, 고대 아테네와 아고라의 의미, 왕과 신의 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업의 발달이 도시에 끼친 영향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역사.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역사 그 자체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함입니다. 도시의 역사를 통해 도시의 의미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긴 역사의 변화에서 내용과 의미가 시대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도시의 진화 과정은 전 세계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진화 과정의 큰 흐름은 매우 유사합니다. 제국시대와 중세시대의 도시는 권력자의 도시, 즉 왕의 도시였지만 이와 반대로 근대 이후의 도시는 자유민주에 기초한 시민들, 보통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진화 과정을 통해 오늘날의 도시계획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도시계획은 권력자의 자의적으로 만들어가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를 만들고 시민이 도시의 주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의 탄생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건조물은 터키 남부의 테페입니다. 사람들은 왜 테페를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점으로 도시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의 원시사회는 평화로웠다기보다는 폭력적이라고 봐야 하고 인간 상호 간의 살인과 폭력은 끔찍하였습니다. 그래서 집단을 이루면서 상호 협력하는 집단으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자신도 협력의 규범을 따르고 다른 사람도 그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능력을 발달시켜 테페를 만들었습니다. 테페는 성소로서 무임승차자를 억제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협력하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종교적 역할로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고 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한 도덕과 종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개인에게 소속감과 형제를 느끼게 해주어 단결심을 고취시켰고 이는 행복감을 증진시켜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건강을 증진시켰습니다. 도덕과 종교는 인간의 사회집단 규모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도덕과 법 그리고 제도의 발전은 도시 기반의 기술적 발전과 함께 도시 규모가 수만 명을 넘어 수백만 명 이상 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도시의 탄생입니다. 과거 우리는 수렵채집 경제에서 농업 경제로 이동형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전환되면서 도시가 탄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시의 발전이 농업혁명을 가져왔고 농업의 생산성이 더 높아진 원인으로 도시화를 꼽고 있습니다. 정주 생활을 통해 이동의 제약이 없어지면서 인구가 증가하였고 인구 증가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지식의 교환 증가로 도구의 발명과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 증가, 도시의 발전, 농업의 발달이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발전하는 자가촉매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도시의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용과 성격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는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고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였으며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며 서로 정보와 산물을 교환하며 사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가져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시는 혁신과 풍요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진화시킨
사회적 기제이자 물적 기반입니다. 중심지로서의 도시는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새로움과 전문성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고대 아테네 아고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성립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가 설명하는 국가의 성립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국가는 사람이 꼭 필요한 의식주로부터 시작합니다. 옷감 짜는 방직공, 식량을 만드는 농부, 집을 만드는 목수, 신발 만드는 사람,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 이런 물품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상인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규모가 큰 도시, 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아테네도 기원전 600년대까지 다른 도시와 유사하게 집정관들이 지배하던 도시였고, 전 현직 직정호관이 모인 원로원이 도시를 운영하며 귀족 계급을 형성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도시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귀족들은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아테네 사람들을 점점 더 가혹하게 다루며 노예화하였고 사회적 문제는 악화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최고 집정관 솔로는 귀족 간의 다툼을 종식하고 아테네 사람들을 자유화하여 재산을 소유한 중산층에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로원을 유지한 채 의회를 만들어 도시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회도 만들어 모든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직접 시민 간 시시 비비를 가리고 전쟁이나 세금과 같은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민주적 사회 운영과 시장 경제 활동을 위한 중심적인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장소가 아고라라는 광장입니다. 앞서 말했듯 민주적 사회 운영과 시장 경제 활동을 위한 중심적인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장소가 아고라라는 광장으로 아테네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아고라라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열린 공공공간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 경제적으로 생각과 사물을 교환하는 도시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아고라는 도시의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쉬운 교통의 중심지로 도시의 중심으로서 시민들의 광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공간으로서 개방되어 있어 어느 누구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특정인이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닌 사람들이 공공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침범하지 않고 비워둠으로써 만들어진 곳이라는 점입니다. 아고라는 상업과 민회와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즉 아고라는 시장의 기능, 정치를 논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 철학자가 연설을 하는 장소,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있어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하는 비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밀레투스입니다. 아테네 시민의 일과 삶이 가능하게 하는 공공의 물적 기반으로서 도시 기반 시설이 발달하여 그리스 문화는 자연스럽게 지중해에 넓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5세기경 히포다무스는 밀레투스를 계획하였고 그 크기는 길이 1.8km, 너비 1.4km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고라라는 공공공간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도시 생활에서 공간적으로 다양하고 핵심적 역할을 하는 광장은 필요에 따라 더욱 커지고 많아졌는데 이를 도시 중앙에 배치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두 번째는 아테네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유기적인 모습과 달리 신도시인 밀레투스는 격자형 형태이고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격자형 패턴은 인지하기 쉽고 흐름이 편리하여 효율적이고 무엇보다도 공간의 질서 내에서 개인의 사적 활동이나 건축이 일어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민들과 공동체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관청이나 신정 같은 시설들이 도시의 중심에 있지 않고 규모도 매우 작습니다. 자유시민 민주도시에서는
권력자가 없고 권력자를 위한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간이 중심에 배치합니다. 격자형 공간 체계는 시민사회의 수평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고 공공공간의 질서를 잡는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왕가 시내 도시입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민들의 도덕 범위는 도시국가로 한정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도시국가는 내부적으로 일정 정도 민주사회를 달성하였지만 외적으로는 폭력적이었습니다. 도시국가는 제국으로 확장되어 신분 계급이 생기면서 개인과 사회조직으로서 국가 간 간격이 더욱 벌어져 자유로운 시민사회로서의 도시는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도시의 본질적 가치이자 미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개인과 전체가 모두 발전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운영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축적된 공공의 물적 기반으로 기반시설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풍요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왕과 신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사회 조직은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도시의 사회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도시 정신의 퇴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국시대와 종교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국시대의 도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발표를 맡은 저는 도시공학과 박사 3학기차 이은숙입니다. 고대 로마, 이집트, 중국, 아즈텍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회 집단은 거대해지기 시작하였고 국가는 제국으로 팽창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흔적들은 도시 내 거대한 구조물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제국의 대표적인 예로는 로마 제국으로 로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 크게 수로와 도로에 집중하였습니다. 고대 로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로 깨끗한 식수 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물적 기반 시설로 총 11개의 수로를 건설하였으며 그 길이는 약 500km나 되었습니다. 수로를 통한 물의 공급은 높은 수원에서 중력에 의해 아래로 전달되었고 중간에 침전소를 두어 물의 속도를 저하시켜 모래나 부유물 등을 침전시켜 제거하는 방식과 물이 흐르는 동안 햇빛에 소독되는 방식으로 모두 자연의 힘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행자와 마차 등의 교통 네트워크를 위해 많은 도로를 건설하였는데 도로의 총 길이는 약 8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도로폭은 최소 5m이고 도로는 15km마다 역참을 두었으며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인 40km마다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을 두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상수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대규모 정주지를 만들었고 교통요지에 건설된 군사상업적 도시는 오늘날 유럽의 많은 도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이라는 군주 통치 형태를 갖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교회의 힘이 강해지면서 제국의 위기가 왔고 그로 인해 도시는 파괴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 내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면서 도시의 인구와 생산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종교 세력의 지배로 바뀌면서 신의 기반을 둔 종교적 권위에 의존하게 되어 기존 도시의 중심지들은 종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도시의 지배권을 장악함으로써 시민 계층의 주도권은 차츰 사라지고 도시의 속성은 권력의 중심이 되어 도시의 역할도 감소하였습니다. 당시 중세의 봉건사회는 개인은 영주의 소유물로서
영주가 행하는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처벌도 감내해야 하는 암흑 시절이었습니다. 도시는 중심지로서 기능은 유지하였지만 목적이 바뀌어 시민의 일상생활 중심지가 아닌 지배의 중심지가 되어 자유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아닌 소수의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도시의 의미가 쇠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의 발달이 도시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도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 그 답은 간단할 것입니다.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대규모의 교회와 성 같은 건축물들이 있는 곳이 도시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에는 그러한 물리적 특징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도시는 지배하는 자의 거주 공간과 지배 공간, 성곽 내 거주하는 피지배자의 일과 삶의 터전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이원적이었습니다. 중세 중반을 지나면서 프라하의 경우는 카를교를 통해 서유럽과 동유럽의 중요한 교역로가 되었고 독일의 함부르크 경우 한자 동맹을 통해 국제적 상업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는 시민 도시의 탄생의 중요한 사건으로 도시 생활 중심의 교환이라는 상업 활동을 통해 서로의 복리를 직진시키고 시장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도시의 사람들은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해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세 중반부터의 활발한 교역 활동은 도시 간 교역을 위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으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개념을 갖게 하였습니다. 도시 내에서의 이러한 활동들은 지배와 피지배 구도 속의 사람들에게 자유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였으며 이후 중세 후반에는 민주사회가 퇴동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18세기에 오늘날의 시민사회가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18세기 이전의 도시가 권력자나 지배자 중심의 도시였다면 18세기 이후는 시민사회로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까지 존재한 영토 지배 중심 거점으로서의 도시를 캐슬이라 하였다면 현대사회는 시티나 타운이라 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까지의 캐슬은 영토의 지배 단위를 의미했다면 지금의 시티는 자유 시민의 민주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타운은 캐슬이나 시티의 의미와 달리 도시화가 된 동네라는 외형적 구분을 위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도시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도시를 정의한다면 도시는 지배자인 군주의 거처가 아닌 자유시민사회를 전제로 하고 오늘날 도시계에서 말하는 도시는 자유로운 시민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낸 민주사회로서의 도시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도시의 자격 중 일부 도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